2천만 원이 있는 그 30대 아주 동생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때 일양님한테 딱 찾아와서 형, 저 2천만 원 정도 모였는데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여쭤본다고 하면 어떤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젊잖아요. 2천만 원이 물론 뭐 이분한테 이제 엄청나게 큰 돈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젊고 그 다음에 또 비전이 창창한 그런 분들한테는 1, 2년 정도 열심히 하면 다시 또 만들 수 있는 돈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진짜 제대로 된 주식 공부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ETF도 좋긴 좋지만은 네. 개별 기업,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시장에서 현재 뭐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AI 또 앞으로는 뭐 또 어떤 또 섹터가 또 뜰지를 알 수는 없죠. 네. 뭐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아니면 전장 부품 뭐 이런 쪽도 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바이오가 주춤하긴 하지만은 어차피 뭐 바이오 사업도 클 거니까 뭐 그쪽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뭐 10배 오른 거 말고 그런 쪽을 열심히 공부해서 네. 저희 말고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그런 정보를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네. 괜찮은 종목 최소 3개 정도는 찾아보자. 그러니까 일단 3개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네. 아무리 내가 집중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일단 3종목은 사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뭐 한 종목이 몰빵한다? 그거는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 3개의 종목은 다 섹터가 다를까요? 다르게 하는 게 좋겠죠. 굳이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로봇 하나, 2차 전지 하나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네. AI 하나, 네. 신재생 에너지 하나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네. 그쪽에서 정말 내가 대장주를 하나씩 찾아보자. 뭐 설사 제가 물렸어요 해가지고 분명히 내가 물렸으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돈 잘 벌 것 같아서 투자를 했는데 왜 물렸을까? 자기 이제 부족한 부분을 찾는 거죠. 다음에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제대로 공부했으면 그렇게 물린다 하더라도 크게 물릴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럼 기왕이면은 그 3개 종목 정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대장주를 조금 추천해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쵸. 왜냐면은 업종 내 하나를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최소 네. 3개 근데 이게 이제 투자 성향이랑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진짜 내 5종목 넘어가면은 관리가 안 된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3개로 말씀을 드린 거고 대신에 약간 종목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투자 성향상. 네. 그러면 10종목은 안 넘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분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직장인인 상황에서 주식에 뭔가 100% 오리엔트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30대면 또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사실. 일해야죠. 회사에서 일해야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이쪽에 그 종목을 많이 가져가면 관리가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3개에서 10개 사이 그 정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고 네. 뭐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뭐 사실 워렌 버핏이 이제 제1의 투자 원칙이 원금 잃지 않는 거고 맞아요. 제2는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절대 1원도 잃으면 안 돼. 그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기업을 찾아내라 그런 얘기지. 워렌 버핏도 사실 포트폴리오 수익률 연 단위로 보면은 서프라임 이런 거 터지면 당연히 마이너스 엄청나게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절하게 좀 공부를 해보자. 젊으면은 젊음이 무기다. 시간이 무기다. 3개에서 10개 사이에 포트폴리오를 나눠가지고 거기서 기왕이면 네, 대장주를 사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봐라, 투자를 해봐라 라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세대를 바꿔가지고 보통 이제 60세 이제 정년퇴직 아니면 혹은 그때 퇴직쯤에 되신 분들이 한 3억 정도 금액을 보통 평균적으로 갖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치킨집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되게 너무 무섭고 충분하지 않을 텐데 이라님께서는 3억으로 좀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좀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이거는 그냥 정답이 나와 있어요, 사실. 왜냐면은 이미 정년퇴직을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안정적으로 가야죠.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분들은 그 딱 4개 분산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는 주식인데 네.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반반. 그래서 국내 주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ETF.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예요.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S&P 500. 그 회사명마다 다 있어요. 미국 무슨 ETF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채권. 채권도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채권에만 투자를 해도 되는데 네. 뭐 미국이랑 분산해서 하고 싶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채권 금리랑 미국 채권 금리랑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쵸. 주식은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채권은 사실 금리는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분산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또 30에서 15씩 나눠가지고 뭐 우리나라 국채, 또 미국 국채 이렇게 좀 들어가셔도 되고 네. 나머지 20% 정도는 이제 원자재. 뭐 대표적으로 금이죠. 원자재? 금. 네. 이 3개 종목군이 상관계수를 이제 비교해봤을 때 이게 비슷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어느 정도 약간 좀 엇박자를 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은 뭐 글로벌 금융위기나 뭐 그런 큼지막한 뭔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테면 주식시장은 뭐 고점 대비 30%, 40% 빠진다 하더라도 이런 포트폴리오는 10%에서 한 15% 정도밖에 안 빠지거든요.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연 8% 정도 나올 거예요. 8%?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후의 핵심은 또 어떻게 보면 또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 하면 사람들이 이 배당을 진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배당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도 있나요? 배당을 통해서도 뭐 준비할 수가 있죠. 그 기업의 생애 주기 관점에서 봤을 때 막 처음 태어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돈이 없죠. 돈을 못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하죠. 그 다음에 조달해서 수혈을 하다가 데스밸리를 지나서 막 성장을 해요. 네. 다 성장을 해서 이제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이제 영위할 만한 그런 사이즈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또 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벌어들인 돈을 계속해서 재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갔을 때 산업의 성장률도 어느 정도 둔화가 되는 거죠. 대신에 어느 정도 플레이어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약간 좀 과점 시장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는 사실 과거와 같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GDP보다는 더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돈이 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배당을 주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렇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배당을 꾸준하게 주고 하는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좀 안정적인 기업을 골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뭔가 그 배당주에 내가 돈을 넣어서 내가 뭐 이렇게 꾸준히 배당을 받으면서 내 자산을 굴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보다 미국 기업에 투자하자. 일단 우리나라 기업은 경기 민감형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삼성전자 올해 뭐 1분기 적자 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실제 그 실적 차트를 보면은 약간 변동성이 있어요. 근데 그 변동성이 사실 포트폴리오가 그나마 좀 다변화돼 있거든요. 뭐 가전이라든지. 근데 SK 하이닉스 훨씬 심해요, 여기에. 메모리 쪽에 완전히 그냥 몰빵돼 있으니까. 네, 몰빵돼 있으니까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살펴본다 하더라도 자동차, 철강도 있고 뭐 화학도 있고 뭐 금융도 있고 되게 많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경기에 민감한 그런 사이즈 기업이 많다. 그나마 좀 덜 민감한 거는 뭐 네이버, 카카오 정도긴 한데 그런 기업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경기에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꾸준히 배당을 주면서 배당금을 늘려가는 기업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기본적으로 배당금을 이렇게 늘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보긴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그런 나라에선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 우리나라는 사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40%.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해외에서 뭔가 발생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대외 변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애매한 시장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70% 정도가 소비예요, 소비. 자국에서 그냥 계속해서 뭔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경제로 많이 경제 성장으로 많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뭐 대부분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힘들다고 해서 뭐 줄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미국에는 그래서 그런 성격 때문에 실적이 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배당금도 꾸준히 올리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국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낫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2개 정도 ETF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DGRO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5년간 배당금을 인상한 그런 기업 중에서 배당 성향이 75%가 안 되는 기업들. 배당 성향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배당 성향이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면은 그 중에서 75억을 배당을 했어요. 그럼 배당 성향이 75%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여기도 75%가 안 되는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배당 성향이 100%예요. 근데 그 기업이 내년에 성장을 못 했어요. 그럼 더 이상 배당금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배당 성향 120%, 130% 계속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그렇게 갈 수는 있어도 결론은 뭐냐면은 이 ETF의 그 컨셉 자체가 배당금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컨셉이고, 그래서인지 IT 비중이 그 배당 ETF 중에서 높은 편이에요. 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뭐 캐시카우도 받고 그다음에 자산을 불리고 싶은데 그래도 약간 좀 테크주에 대한 좀 로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맞을 것 같고, 반대로 난 그런 거 말고 가치주 좀 안정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SCHD라는 ETF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다우존스 이제 100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긴 한데 재무 안정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ROE, 자기 자본 이익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돈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가 ROE인데 그게 또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배당 수익률 등등 따져가지고 고르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여긴 좀 금융주 비중이 높습니다. 이 배당 얘기 나올 때마다 흔하게 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또 금리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아무래도 고금리가 되다 보면 배당주의 좀 매력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약간 좀 배당주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데, 그래서 뭐 배당주라고 하면은 배당 수익률 뭐 한 5%, 10% 줘야 되는 거 뭐 그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반대급부가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막 10%예요. 그게 이제 어떤 주식인지는 좀 봐야 돼 알겠지만은 원금은 거의 변동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금의 성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배당 수익률 10% 주는 그런 ETF도 내지는 종목도 찾아보면 미국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막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원금이 오히려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종목 관점에서도 배당 수익률 막 6% 그렇게 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성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ETF는 기본적으로 배당금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지금 당장 뭐 3%, 2%라고 하더라도 10년 뒤에 배당금이 2배 성장했어. 그럼 내가 투자한 원금 대비로는 배당 수익률이 그렇죠. 6%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작정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금도 늘리면서 지켜주고, 배당금도 같이 올려가지고 지금은 3%지만 내가 투자한 원금 대비 나중에 가서는 6%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금리와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친다 보면은 어쨌든 고금리가 됐을 때는 배당주는 좀 불리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긴 한데 네. 요번에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를테면은 뭐 요번에 사실 금리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그 금리 때문에 배당주가 타격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번에 다우존스 지수 되게 견조했거든요. 다우존스 지수의 대부분 배당 수익률 높은 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오히려 PER이 높은 성장주들이 더 많이 타격을 입은 거죠. 근데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은 같이 주거든요. PER이 네. 별로 높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약간 좀 금리가 높아지는데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주는, 배당금을 어느 정도 주는 같이 좀 잘 버텼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 높으면 배당주 안 좋다라고 이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대신에 리츠는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뭐 금리 워낙 높다 보니까 리츠 네. 사업 구조 자체가 그렇죠. 아무래도 레버리지 일으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금리 높아졌다라고 배당주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그 섹터별로 네. 뭐 리츠는 리츠, 같이 주면 같이 주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 또 다른 좀 그 자산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고금리 시대에 채권 투자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혹시 채권 투자도 좋게 보세요? 지금 괜찮긴 하죠. 괜찮긴 한데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한 작년 한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 네. 그때 들어가면 베스트였죠. 사실 뭐 잘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 예금이나 채권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채권은 그래도 거래가 되잖아요. 가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금리가 빠지면은 네. 가격이 오르죠. 그쵸.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은 가격이 네, 빠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미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가격이, 금리 말고 가격이 고점 대비 MD로 따졌을 때는 36% 빠졌대요. 저점에서. 근데 그러면은 거의 80년 만에 가장 많이 빠진 거거든요. 진짜 많이 빠졌네요. 엄청 많이 빠졌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촥 올랐다가 나중에 그 연준에서 제시한 예를 들어서 2025년에는 목표 물가 2% 타겟팅으로 해서 낮추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장 금리, 특히나 이제 그 장기채 금리, 뭐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수렴을 해요. 한 2.5%로 내려간단 말이죠. 지금 아마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한 3.5%다라고 하면은 1% 포인트 정도 금리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만큼 이제 수익분이거든요. 맞아요. 1% 수익이 난다는 게 아니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듀레이션 개념이 있어요. 뭐 보통 예를 들어서 듀레이션이 10이다. 그러니까 만기라고 보시면 돼요. 만기. 10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채권 금리가 1% 포인트 빠지면은 10%가 나는 거예요. 곱하기 10이니까. 수익률이 10%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만약에 듀레이션 10짜리 뭐 국채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현재 금리가 3.5%인데 2.5%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으로 10%가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세금이 네. 없어요. 중요한 게. 왜냐면은 국채는 사실 할인해서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만기 이제 예를 10,000원이다. 10,000원이라고 하면은 뭐 처음 발행했을 때 9,000원에 발행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가격 차익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금도 없고, 그 다음에 금리적인 부분에서도 만약에 내가 5%짜리 국채를 투자를 했는데 이번처럼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은 원래 10,000원인데 내가 5,000원에 산다라고 하면은 채권 수익률이, 이자 수익률이 10%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게 5%란 말이에요. 그 이표채 5%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사실 10% 이자를 받는 거지만은 가격이 내려가서 플러스된 5% 포인트에 대한 이자는 내가 세금을 안 내요.
그 원래 적혀있는 5%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가들은 사실 작년에 많이 샀어요. 특히 장기채 중심으로. 레버리지가 크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만 변해도 주식 못지않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무위험 투자 대상이에요. 네. 예금보다 더 안전해요. 예금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되지만은 채권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채 관점에서 그렇죠. 100% 해주는 거니까.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작년 한 10월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좀 많이 좀 빠지긴 했죠. 빠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제시한 뭐 장기 물가 목표치 2%. 근데 그게 이제 변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연준이 계속해서 그쪽을 타겟팅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도 한 1%포인트 떨어졌을 때 먹을 수 있는 룸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약간 좀 그 비관적으로 보신 분들의 논리처럼 역대급 침체가 온다, 나중에. 그러면 더 먹겠죠. 그렇지. 그러면 2.5%가 아니라 뭐 1.몇%까지 떨어질 뭐 수 있는 거죠. 엄청 내려갈 테니까. 그럼 더블로 먹는 거죠. 대신에 이제 단기채가 아니라 장기채를 투자하셔야죠. 방금 그렇죠. 말씀드린 최소한 10년물 아니면 20년물, 뭐 가능하면 30년물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월브TV 시청자분들에게 좀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노후 대비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원칙 같은 걸 하나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인내가 중요하다. 네. 어차피 뭔가 내가 투자를 할 때 싸게 사면 좋으니까 네. 그런 좀 인내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기다림의 그런 인내 중요한 것 같고 실제로 내가 뭐 투자를 했어요. 이를테면 뭐 여기서 나온 2차 전지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들을 투자를 했을 때 또 기다리는 또 인내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 그 대부분 주식 같은 경우에 선행성이 있어가지고 네. 가장 안 좋을 때 그때가 사실 매수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네. 반대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려고 하죠. 가장 안 좋을 때 팔고 싶고 무서우니까. 네. 반대로 가장 좋을 때 사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가격이 높았을 때 사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잘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네. 좀 공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인내 잘 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에 뭐 제대로 된 첫걸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업 그런 것도 이제 열심히 잘 병행해서 하시는 게 네. 서로 이제 보완이 되면서 심리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안정장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뭐 경기 침체가 아무래도 좀 더 본격화되고 뭐 반도체 불황이 굉장히 심해지고 수출도 너무 줄고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 삼성전자는 침체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조금 될까요? 삼성전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 반도체 기업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랑 이제 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를 들자면은 시스템 반도체는 뭐 사람의 두뇌, 눈, 귀 약간 그런 쪽이라고 한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근력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빵으로 치자면은 시스템 반도체는 케이크예요. 케이크인데 약간 주문형으로 만드는 케이크. 메모리 반도체는 식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빵. 찍어내고 파는 게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는 주문형 받아 생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찍어내서 파는 식빵의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겠죠. 주문형 반도체는 그냥 뭐 주문 받아서 만들고 안 들어오면 안 만들면 되니까.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쫙 찍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아요. 지금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잘 나와? 언젠가는 꺾일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좀 잘 나올 때를 경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2021년 1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쭉쭉 빠졌는데 실적은 오히려 작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괜찮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적이 좋은데 왜 안 좋지?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때 이미 피크아웃을 쳤다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어차피 메모리니까 언젠간 꺾일 텐데 지금이 끝인 끝물인 것 같은데 다음부터 좀 성장률이 좀 둔화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본다 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반도체가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뭐 올해 지금 보면은 뭐 삼성전자 뭐 1분기가 2분기 적자 난다 그러고 하는데 만약에 내년부터 좋아진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이 이제 매수 시점일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위에가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랑 밑에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예요. 2012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2.7%. 네. 근데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혔다라고 한다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주가는 올랐어요, 이렇게. 그러네요. 네. 2016년에도 보시면은 성장률이 상당히 낮았죠. 네. 근데 이때 엄청 올랐네. 그리고 2019년에 이번이 2019년과 좀 비교가 된다. 내지는 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마이너스 12%예요. 정말 안 좋았거든요. 장난 아니었네요. 근데 이게 올랐죠. 반대로 말하자면은 가장 좋을 때부터 빠져요, 주가가. 확실히 좀 선행한다 라는 관점이고 이 얘기인 즉슨 내년부터 업황이 좋아진다? 턴한다? 올해가 바닥이고 그러면 사실 올해부터 슬금슬금 오르는 게 맞아요. 근데 업황이 바닥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확히 받아면 알 수는 없지만은 대신에 또 하나의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삼성전자 주가랑 경기 선행 지수랑 유사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매월 발표가 되거든요. 경기 네. 선행 지수. 네. 아마 주가가 좀 더 빨리 반응할 거예요. 그거보다는. 근데 일단은 경기 선행 지수나 이런 경기 그런 지표가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은 경기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둔화됐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약간 바닥에서 둔화됐다가 다시 좀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추이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는 오히려 만약에 삼성전자가 몇 년 만에 적자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때 주가가 제일 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것도 알 수는 없는 거네요, 사실. 그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는 있죠. 근데 대부분 또 그렇긴 해요. 뭐 매년 만에 최대 적자다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가 사면 좋은 타이밍이긴 해요. 이런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 말씀해 주셨지만 항상 실적 발표 날 실적이 좋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안 좋으면 막 오르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를 먼저 주가가 반영한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막 삼성전자 주식을 더 많이 사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믿을 만한 게 이제 삼성, 그다음에 네.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 사실 뭐 고점에서 사는 거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이럴 때 사는 거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저점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싼 구간이라고 보고 그냥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지금 바닥이라고 뭐 바닥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변수는 있죠. 사실 올해 상반기에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소프트 랜딩이다, 뭐 노 랜딩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이 안 왔는데 나중에 온다. 경기 침체가. 네.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훅 꺾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그런 리스크는 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분명히 경기가 좋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성전자에 대한 그 주문량은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미국 시장에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을 할 때 네. 미국 비중이 높긴 높지만은 더 네. 높은 게 중국이죠, 사실. 그리고 제품별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전방 산업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스마트폰이 있고 그다음에 PC가 있고 서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스마트폰 이거 자체가 팬데믹 당시에 주문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런 거 한 번 쓰면은 거의 한 최소한 2, 3년 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수요가 확 몰려버린 측면?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중요한 그 양대 시장,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PC 이런 쪽에서 수요가 이제 감소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또 큰 게 이제 서버예요. 서버가 이제 40% 정도 차지를 하는데 그쪽도 생각보다 그렇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보단 좀 낮지만은 서버가 이제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돼요. 뭐 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뭐 서비스 하려면 클라우드 엄청나게 센터 돌려서 데이터 센터 돌려서 하잖아요. 근데 그쪽도 막 그렇게 이걸 커버할 정도로 수요가 발생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아진 거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또 300조 규모의 또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 투자가 삼성전자 혹은 주식시장에 어떤 좀 영향을 주게 될까요? 300조라는 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네. 이제 뭐 한 번에 하는 건 아니고 20년에 걸쳐서 이제 한다라고 이제 20년? 네, 20년에 걸쳐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우리나라도 좀 반도체 이거 산업을 좀 육성하자라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데 핵심은 좀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이제 설계하는 그런 영역이 있고 네. 그 설계를 가지고 제조하는 영역이 있고 이 제조를 다 했으면 와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웨이퍼가 이게 동그란데 그 네모 한 하나가 이제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를 다 하면 그 이런 상태 동그란 웨이퍼 상태 네. 이걸 다 잘라야죠. 칩 단위로. 네. 다 자른 다음에 포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를 그대로 뭐 기계에 붙일 수가 없으니까 금선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볼 같은 거 연결해 가지고 그 IT 기계에 부착했을 때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조립 포장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3단계로 나눠진다. 설계가 이제 팹이 없다, 공장이 없다라고 해서 팹리스라고 하고 제조는 이제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립 포장이 OS8인데 이렇게 안 있고 오사트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팹리스 업체가 있고 파운드리 업체가 있고 오사트 업체가 있는데 이걸 다 하는 업체가 IDM이라고 해서 종합 반도체 회사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IDM 쪽이에요. 근데 IDM이라고 해서 그럼 엄청 실력이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메모리 중심이기 때문에 IDM인 거예요. 메모리는 앞서 말씀드린 건 식빵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빵 만드는데 굳이 뭐 이렇게 막 분업화 해가지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근데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복잡하고 주문형 생산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업체 따로 있고 파운드리 따로 있고 오사트 따로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장 규모도 메모리가 3, 시스템이 7.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게 IP라고 있죠. 네. IP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IP예요.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뭐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대여를 해주고 로열티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IDM한테도 대여해주고 팹리스한테도 뭐 대여해줄 수 있고 파운드리한테도 대여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이제 팹리스라고 했는데 큰 거는 이제 팹리스가요. 이를테면 아파트, 뭐 조감도라든지 뭐 어디가 아파트 어디에 놓고 이런 거 이제 팹리스가 하고 네. 디테일한 거 있죠. 네. 안에 들어가는 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디자인 하우스가요.
그래서 아무튼 반도체 사업 모델이 이러하다라고 네. 보는 거고, 시스템 반도체를 강화시킨다라고 한다면은 뭐 IP라든지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뭐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오사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잘 똘똘 뭉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가 커질 수가 있는데 혼자 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전 세계 1위지만은 현재 시장 점유율이 한 50%가 넘고, 삼성은 한때 높았을 때 19%까지 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15%일 거예요. 16%. 근데 아무리 뭐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갭을 메우기가 힘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내지는 오사트라든지 이런 기업이랑 같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 오사트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딱 그 2위가 엠코라고 있어요. 엠코 테크놀로지. 거기 제외하고 다 중화권 업체예요. 대만 아니면 중국. 그러니까 TSMC가 다 얘네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장난 아니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한다, 뭐 무조건 공장 늘리고 뭐 증설해서 장비 반입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사트라든지 이런 생태계도 같이 커야 된다. 클라면은. 그래서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소부장, 뭐 소재, 부품, 장비주 봐야 되겠지만은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그런 오사트라든지 이런 밸류 체인도 좀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해당된 기업들 제가 이제 정리한 거예요. 이게 디자인, 가온칩스나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예요, 아예 원래. 와. 이게 이제 국내 상장돼 있는 반도체 업체들을 제가 섹터별로 다 분류한. 네. 보시면 되게 많잖아요. 진짜 디자인 많아요. 하우스, 뭐 유통, 제조, IP, 오사트, 소재인데 소재 중에서 뭐 노광도 있고 블랙마스 되게 많거든요. 이게 되게 많다. 뭐 시스템 반도체 키운다라고 한다면 생태계를 같이 키워야 되는데 생태계에 해당되는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오사트가 어떤 기업이 있는데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분류를 알면은 이런 네. 이슈가 딱 나왔을 때 내가 이제 선택과 집중해서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반도체 국산화 관련해서 이제 소부장들 계속 키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쪽에서 이제 국산화가 더 많이 진행이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보면 노광 쪽.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 새기는 게 그 사진 찍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네. 빛을 쏴가지고 그 위에다 포토 레지스트라고 있어요. 아무튼 그걸 뿌린 다음에 빛에 반응을 하면 거기에 이제 무늬가 나와요. 그게 이제 노광 공정이거든요.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반도체 회로로 새기는 공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노광 공정이 가장 중요하고 부가가치 높고 어려운데 국산화가 안 돼 있다더라. 저게 이제 가장 치명적이었던 게 일본이 이제 2019년에 우리나라 수출 제재할 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국산화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국산화율이 낮은 그런 기업들도 좀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 반도체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이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 이런 건 아니고 삼성전자랑 어느 정도 이제 지분 관계가 있으니까 좀 얘네 건 갖다 쓰지 않겠냐. 저게 억 단위겠죠? 투자 금액이? 투자 금액이 억 단위예요. 억 단위. 단위가 없네요. 예, 맞아. 억 단위예요. 약간 이런 기업들 좀 중심으로 좀 300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잘 보면 좋지 않을까. 되게 잘 몰랐는데 반도체도 그 산업이 진짜 다양하고 되게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네요.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한테 많이 듭니다. 그 삼성전자를 어쨌든 고점에 물리신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와중에 막 또 뭐 적자가 크니 막 이러니까 막 잠을 못 이루신 분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조금 해주실 조언 한마디 있을까요?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그래프, 반도체 시장의 그 성장률과 그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보면은 가장 안 좋을 때, 뭐 성장률이 감소할 때가 바닥 찍고 올라가더라. 올라갔다. 그래서 뭐 사실 작년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런 고통이 조금만 기다리면은 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분기 저희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증시가 이렇게 막 좋지는 못했었는데 그래도 막 폭주한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의 좀 특징이 있나요? 이런 종목들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섹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2차 전지, 여기가 뭐 소위 말하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로봇, 그 다음에 AI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이거는 뭐 아예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세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던 거고, 무엇보다도 실적이 나오고 있죠, 지금. 엄청나게 이제 성장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으로 증명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뭐 꺾일 때도 살짝 꺾였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전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그래서 뭔가 최근에 뭐 탄생한 다크호스는 아니고 원래 한 2, 3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AI랑 로봇, 이 두 개인데 요거는 이제
명확하게 이슈가 있죠. 로봇이 좀 더 빨리 왔죠. 그렇죠. 로봇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1년 12월부터 왔어요. 21년 12월. 그때가 이제 시작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전자가 그 로봇 태스크 포스라고 있는 그 부분을 사업부로 아예 격상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투자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증시에서 이제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제품, 뭐 제임스 H 뭐 관련해 가지고 뭐 보조 보행 로봇 이런 것도 이제 출시를 하고 CES나 이런 데서 그다음에 2030년에 뭐 무인 공장 뭐 100%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두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하나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로봇에 투자를 한다라고 밝히면서 이거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오르다가 올해 이제 1월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상장사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그 기업의 지분을 인수를 하고 한 번만 인수한 게 아니라 최근에 한 번 더 한 다음에 경영진들의 지분을 사올 수 있는 콜옵션도 가져갔어요. 사실상 회사를 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뉴스 플로우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각이 된 거고, AI는 뭐 다들 잘 아시잖아요. 챗GPT.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쏘아올린 공이죠. 그러면서 국내에서 이 AI 관련주들이 또 활개를 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글 쪽에서도 이제 조만간 내놓는다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선 네이버가 이제 7월인가요? 그때 이제 한국어 버전 내놓는다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는 그냥 이미 숫자가 찍히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그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봇이랑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막 오르고 있는 그 관련주들의 숫자가 찍히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뭔가 그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좀 먼저 반응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AI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더 클 수가 있죠. 숫자가 막 돈을 지금 당장 잘 벌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많이 반영돼 있다 보니까. 가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로봇 관련주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조금 더 보세요? 일단 로봇 관련주들은 길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대기업들의 뭐 돈이 몰린다 그 정도로만 표현을 했는데, 그럼 왜 몰리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고령화. 두 번째가 이것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어가면은 탈세계화.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로 지금 탈세계화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세계 블록화예요.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블록이 있고,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블록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부작용이긴 한데, 사실 그 전까지는 세계화였고 중국에서 싸게 생산한 물건들을 미국이 소비하는 큰 틀 안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중국에 이제 뭐 중간재료 수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안 산다는 거잖아요. 미국의 정책이. 그러니까 자국의 반도체 공장도 증설하려고 하고 2차 전지 공장도 뭐 증설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럽도 이제 자기네도 약간 뭔가 생산 기지가 있어야 되겠어.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느꼈어. 거기서도 뭔가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고. 뭘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쪽에 있으면 되거든요. 말하는 세계의 공장이라는데 이렇게 물렸었는데, 그렇게 서플라이 체인이 완성이 되다가 지금 이제 이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씩 갈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사실. 엄청 비효율적이죠. 왜냐면 인건비가 두 배, 세 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인건비 비례해서 모든 원가가 올라가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원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은 마진이 그만큼 축소가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투자하는 거예요. 인플레가 발생을 하니까 인플레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 분야가 곽광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삼성이 2030년까지 무인 공장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염병이 한번 창궐하면은 인력이 부족해요. 스페인 독감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 이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뭐 사람이 그렇게 요번에 많이 죽었다라기보다도 사실 그냥 퇴직을 해버린 거라든지, 그러면서 뭐 진짜 미국에서도 뭐 잡이 안 구해져가지고 인건비 엄청나게 오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그런 현상을 겪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추세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로봇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쪽은 약간 사람을 대체하는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은 그냥 사람이 하는 걸 옆에서 좀 도와준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고령화에 따라서 뭐 서비스용 로봇, 의료용 로봇, 왜 가정용 로봇. 식당 가면 이렇게 서빙해주는 그런 로봇, 그런 거 말씀하시는 그것도 이제 하나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은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해서 들어봤어요. 뭐 입어서 뭐 약간 보행이라든지 그 산업 현장에서 중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약간 좀 덜어주는 수고를. 오, 그것도 그러네요. 근데 그런 것도 있겠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들 때 더 편하게 들 수 그러니까. 있게 해준다든지 자세를 잘 잡아준다든지. 그래서 약간 그 대기업들의 지출 행보를 보면은 삼성이랑 LG 같은 경우에 원래 가전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서비스용 로봇 그쪽에 좀 치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2015년에 미국 그 재난 뭐 로봇 안전 대회에서 우승도 차지했었고 핵심 부품이 있어요. 로봇이 뭐 모터 감속기, 뭐 구동 제어기 이런 것도 다 내재화한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포트폴리오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수를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일단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밖에 뭐 두산이라든지 뭐 한화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그런 쪽은 약간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 그쪽이 어차피 원래 하고 있는 비즈니스 자체가 그쵸. 약간 중장비 그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다 특징이 조금씩 다르네요. 네. 그러면은 그 방금 로봇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로봇 그 종목을 조금 알려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대장주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실체가 뭔가 있어서 네.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이다 라는 관점보다도 네. 방금 말씀드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를 받은 기술력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기업들이 같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뉴로메카라는 기업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한화 내지는 포스코 ICT가 인수해 갈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제품 로봇 제품을 상용한 포트폴리오가 가장 많아요. 과기부에서는 장영실상도 수상을 했고 기술력은 네. 기본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상용화 로봇 제품이 상당히 많다라는 특징이 있고 최근에 또 나온 기사가 있는데 현대차가 국내에서 이 감속기 기업을 인수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기업이 SBB테크라는 기업과 SPG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제 감속기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속기가 뭐냐면은 그냥 속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로봇의 핵심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물건을 부순다든지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절에 대한. 그리고 로봇이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이족 보행 로봇, 사족 보행 로봇 보셨죠? 막 점프하고 막 덤블링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힘을 다 조절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 어차피 에너지는 충분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핵심 기술이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 맞게 쓰려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감속기가 중요한데 감속기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모닉 드라이브가 있고 그다음에 RV 감속기라는 게 있는데 RV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약간 공장에서 쓰이는 되게 큰 감속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 로봇이라든지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작은 그런 감속기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상장사 중에서 이 하모닉 드라이브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SBB테크랑 SPG라는 기업이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얘네 사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다. 이미 SBB테크 이런 기업들은 뭐 저점에서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섹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들 잘 아시지만 챗 GPT가 엄청 또 날리고 AI 주식도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AI 산업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AI는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그 AI라고 한다면은 이세돌 구단과 그 알파고의 맞아요. 그 대국 시리즈였잖아요. 몇 년 됐죠? 그때도 막 AI가 막 활성화돼가지고 막 주가 엄청 오르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스쳐 지나가는 좀 테마였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냥 알파고가 이긴 거거든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뭔가 뭐 산업과 뭔가 우리 서비스에 결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벌 게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요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오픈 AI에서 나오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알아서 뭐 리포트도 쓰고 책도 쓸 수 있고 아예 진짜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인력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효율성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이 인식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부각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아마존도 뭐 한다더라, 뭐 메타도 뭐 한다더라, 구글도 출시한다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AI가 진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AI 관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부각받는 주식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이 좀 작고, 그 다음에 뭐 기술력은 있긴 있지만은 뭔가 그 오픈 AI에서 만드는 챗 GPT처럼 초거대 AI를 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그냥 AI 딱지가 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테마성 있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테마주라고 볼 수는 없긴 해요. 왜냐하면은 AI 그런 서비스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받아서 특정 영역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뭐 이 대장주 코난 테크놀로지가 있죠. 여기도 거의 저점 대비 한 7, 8배 정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그 최대 주주가 SK 커뮤니케이션즈.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 항공우주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코난 테크놀로지의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기업들이 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체는 있긴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사실 나머지 AI 기업도 되게 많긴 많은데 네. 전반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연어 처리라고 한다면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를 해서 분석을 해서 답을 해준다든지 아무튼 인간의 언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자기가 대답을 한다든지 솔루션을 제공해준다든지 그런 능력을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보시면 되고 영상 비전 기술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이제 판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 AI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뭐 코난 테크놀로지도 있고 최대 주주가 네이버에서 하는 그 스노우 네. 이 기업이 뭐 알체라라는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바이브 컴퍼니라는 기업도 있고 근데 이 기업들은 다 그러니까 매출은 당연히 뭐 성장하고 있고 하지만은 네. 이익 단에서는 네. 뭐 아직은 좀 적자 단에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기업이 뭐 돈 엄청나게 버는 주가만 보고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챗 GPT라든지 그게 초거대 AI거든요. 엄청나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뭐 생성 AI라고 말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기술력은 없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기술력은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라든지 그런 기업들 사이즈 정도 돼야지 투자해서 거동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다. 만약에 제가 AI를 뭐 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 외에도 꼭 알아야 될 종목들이 조금 있을까요?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은 네. 뭐 꾸준히 뭐 장투로 가져간다라기보다도 네. 현재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주식이고 네.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약간 트레이딩의 영역이 아닐까. 근데 반면에 이제 뭔가 좀 장기적으로 뭔가 좀 꾸준하게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주식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초거대 AI를 가지고 뭔가 서비스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 아, 실제로 지금 숫자를 내는 그것을 가지고 숫자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돈은 못 벌죠. 왜냐면 최근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 빙 검색 시스템에 붙여가지고 유료 모델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뭔가 캡티브 서비스가 있는 거잖아요. AI를 붙여가지고 뭔가 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밭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또 구글도 있죠. 뭐 메타도 마찬가지긴 하고. 그래서 그런 AI 자체 개발 능력도 있고 그걸 가지고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보시는 게 좋고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가 대표적이겠죠. AI 들어가는 반도체, 네. GPU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단에서 또 부각받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그 기업이 이제 GPU를 만드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차피 그 기업들이 만든다는 거는 설계를 하는 거고 만들어준 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기업들을 보는 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안전하다. 주식은 잘 모르는데 내가 뭐 이런 초거대 AI, 생성형 AI에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업에 약간 간접적으로 투자한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네요. 네네. 이게 지금 엄청나게 사실 오르긴 했잖아요. 지금 좀 투자를 하기에는 되게 많이 고민되기도 하고 좀 많이 겁도 나거든요. 이런 급등한 성장주 를 이렇게 투자를 할 때에는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면 되나요? 일단은 지금처럼 막 부각을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저기서 많이 다루잖아요. 그렇죠. 지금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늦었다. 네. 2차 전지랑 좀 다르. 2차 전지는 이미 숫자가 계속해서 성장이 나오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네. 좀 조정을 받아도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AI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숫자가 찍히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다린 다음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뜸할 때 이제 그때 약간 투자 시점으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게 아니라 아니, 나는 그런 타이밍을 맞추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괜찮은 그런 기업들 여러 개 엮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쭉 투자를 하고 장투. 잊어버리고 살래. 네. 뭐 그런 분들이라면은 지금 투자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뭐 경제나 투자 쪽에서 이제 봤을 때 뭔가 신기술이 나와서 그게 이제 보급이 돼가지고 대중화되는 시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는 기준이 캐즘이라고 해요. 캐즘 원래 지질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게 이제 그 뭐 경제학 쪽에서 보면은 한 15% 내외 정도? 그러니까 침투율, 보급률이 한 15% 정도 내외 정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확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약간 얼리 아답터들이 사용을 하다가 그 정도 보급률이나 침투율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확 확산이 된다는 거죠. 주가 같은 경우에도 그때가 가장 약간 좀 폭발적으로 오르다더라
약간 선반영을 하게 되니까 주가는 그래서 15% 정도의 사용률을 보일 때 그때까지는 보유하는 게 좋겠다. 그때 이제 가장 폭발적으로 이제 대중화가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한 20% 침투율이 20%까지는 보고 그때까지는 모든 기업이 다 올라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AI라는 로봇 딱지를 붙이고 있으면은 2차 전지도 사실 유사했거든요. 그때까지는 2차 전지도 사실 더 오르는 거죠. 웬만하면은. 그러다가 보급률이 20%가 이제 넘어가고 30%에 다다른 상황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차별적으로 올라요. 이제 좀 옥석가리 일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럼 그 말씀하신 대로 섹터가 다 같이 오르는데 지금 저희 한 분기에 이제 1분기에는 2차 전지가 뭐 에코프로는 엄청 오르고 다른 거 아마 안 오르고 그러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떤 게 다른 거예요? 그건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왜냐면 작년에 에코프로가 못 올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주가가 내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10기업이 한 날 동시에 쫙 오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대한 호재가 나왔을 때 그 기업이 좀 먼저 반응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기업이 키 맞추기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한 20%까지는 다 같이 오르더라. 그리고 한 30% 정도가 가까워지면은 그때부터는 차별적으로 올라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가장 최근에 스마트폰 이제 뭐 한 2008년도, 200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스마트폰 사업이 탄생을 하고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보니까 2010년, 11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랐거든요. 이 스마트폰 관련 밸류 체인들이 그때부터 해서 한 2년 만에 거의 한 10배 오른 종목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언제부터 좀 조정을 받았냐면은 2013년부터 조정 받았어요. 그때가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한 30%가 약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가는 업체가 있었고 꼬꾸라지는 업체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 2014년, 15년 갔을 때는 거의 뭐 50% 넘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정책이죠, 사실. 소위 말하면 먹을 게 없다. 모든 산업 모든 아이템이 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로 가지는 않겠지만은 대략적으로 그러하더라라는 부분을 갖고 이런 성장주를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 초기에 내가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오를지 모르죠. 뭐 차라리 그냥 뭐 AI나 로봇에 관련된 ETF를 사서 그냥 쭉 그냥 보급률이 한 20~30% 될 때까지 보유를 한 다음에 파는 전략 그런 것들이 아마 성장주 투자할 때는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뭐 AI나 로봇을 투자를 하고 싶지만 결국 또 투자 못 하시는 분이 대부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항상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거다. 이번에 또 놓쳤다. 다음 버스 언제 오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혹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리죠? 딱히 뭐 8월 며칠까지 기다려라. 그건 말이 안 되죠. 언젠가 와요. 무조건 와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전종 현상은 분명히 있어요. 모두가 다 막 뭐 AI라든지 로봇을 외칠 때 이를테면 주식에 잘 모르는데 야, 요즘 그게 되게 핫하대 어떻게 사야 되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까지도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가 대부분 이제 단기 고점이더라. 성장주들은 한번 조정받으면 한 20~30% 훅 받긴 하거든요. 많이 받으면 뭐 반토막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때를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기다리면서는 어떤 거를 조금 봐야 될까요? 그냥 공부해야죠 이제. 왜냐면은 막상 조정 받잖아요. 못 사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냥 관심이 없어져요. 맞아. 맞아. 그냥 해프닝이었나 보다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좀 공부를 할 때고 나중에 좀 조정받았을 때 기회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유량님은 그걸 어떻게 구분하세요? 왜냐면 방금도 해프닝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테마주가 있을 거고, 아니면 얘가 진짜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일 수도 있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가르는 방식이 혹시 있으세요? 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앞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뭐 결정 대국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그냥 알파고가 이겼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을 건데? 그러니까 사용처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근데 요건 다르잖아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기업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인력을 대체한다든지 뭔가 확실히 뭐 최근에 보면은 막 진짜 이걸로 책 쓰신 분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4시간 만에 썼대요, 챗GPT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효용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은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거죠, 진짜. 이거 돈 되겠는데? 그러니까 서로 막 인수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건 정말 좀 되겠구나.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